출발 새아침. 북한이 16일 오후 결국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렸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오후 2시 49분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담화에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라면서 건물 폭파를 예고한 지 사흘 만에 속전속결로 실행에 옮겨졌다는 평입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 합의에 따라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되었는데요. 180억 정도를 들여서 만들어진 이 사무소 19개월 만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북한은 이어서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한 지역에 다시 군대를 투입할 가능성을 예고하기도 했죠. 이에 따라 우리 군 당국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대북 감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핵 억지력을 유지해왔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마지막 항변인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통령이 신속하고 자주적인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이야기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화풀이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비정상적인 도발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이성을 잡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한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 듣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요. 꼭 끼요.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시간 오창석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북한이 어제 갑작스럽게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연락사무소 폭파를 예고한 지 사흘 만에 일어난 일인데요. 청와대는 즉각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한편 북한이 계속 상황을 이렇게 악화시킨다면 우리도 강력 대응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폭파 2시간여 만인 오후 5시쯤 오늘 2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오늘 또 북한에서 날아온 소식에 의하면은 우리 정부가 대북 특사 파견을 요청했는데 김여정이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네, 일단은 대북 특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한반도의 특히 남한의 통일부 전 장관들이 지금이라도 빨리 미국과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한이 좀 자주적으로 대북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박지원 의원 역시 방호복을 입혀서 대북 특사를 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남겼었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모두 무의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이러한 현실적인 현상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NSC 상임회에 참석은 안 했지만 강력 대응 그리고 엄중 경고 등의 수위 높은 표현을 담은 회의 결과를 발표했고 김일군 NSC 사무처장 역시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엄중히 경고한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또한 서호 통일부 차관은 이날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소 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은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로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하게 항의한다라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 대통령이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남하고 북이 협력하자, 교류하자,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곧바로 지금 이런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한이 많이 참다가 결국 터진 것이다. 먼저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단 말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북한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런 일과를 짜온 것이 아니냐라는 전문가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북한은 올해 북한 나름대로의 경제개발 5개년 마지막 해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대외관계 활동하기가 어려워졌고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올해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경제개발 5개년의 성과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작년 말부터 이 상황을 준비해온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려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있지만은 상당히 절박하기 때문에 거의 몸부림을 치는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북한이 네,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다는 것 자체가 남북관계 단절 메시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빨리 얻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조바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네, 일단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일단 연락사무소 개소 21개월 만에 이렇게 폭파가 된 상황입니다. 처음에 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실제 이 물리적으로 연락사무소를 철거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일단 이 연락사무소가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내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신축 건물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최근에서 사용해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2016년에 있었는데 그 폐쇄 조치 이후에도 계속해서 잘 관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폭파로 인해서 본인들의 의지는 되새기면서 크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러니까 남한에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메시지를 극대화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또 북한을 잘 아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북한은 정말 화가 나면 아예 예고도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모든 걸 행동으로 먼저 옮기는데 이번에는 계속해서 나 어떻게 할 거다 미리미리 예고를 하고 좀 기다렸다가 행동하는 걸 보면 여지는 남아있는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에 네. 대해서 미국은 어떤 반응입니까? 네, 일단 미국 역시 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는 북한이 개성의 연락사무소를 파괴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한국과의 긴밀한 동맹 관계를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북한에 대해서 역효과를 낳는 추가 조치를 하지 말아라. 이거를 경고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는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 뭐 노력에 지지는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지한다는 건지 좀 뭔가 행동으로도 옮겨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요. 미국 언론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평화의 새 시대의 상징이 파괴됐다. 남북 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즉각적으로 이 북한의 폭파 이후에 긴급 소식을 타전하고 비중 있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세히 소개했었는데요. 이 사건이 남북 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먼저 CNN은 이런 김여정 부부장의 경고는 어떤 식으로도 파괴될 것임을 미리 암시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 전문가들은 대북 전단이 북한 지도부를 화나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이 이전 협상에서 긴장감을 조성하거나 한미 간의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 사용했었던 전형적인 전술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역시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북한은 연락통신선을 끄는 데 이어서 사무소를 파괴했다라고 이야기를 남기면서 이제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남한과의 긴장감을 더욱더 고조시킬 것이다. 이번 조치가 계획 단계라는 점에서 북한은 그러나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이 북한의 도발적인 움직임은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북미 간의 핵 협상이 중단된 시점에 이루어졌다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제재로 한국 주도의 남북 공동경제 프로젝트를 재개할 수 없기 때문에 좌절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빨리 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요. 이제는 그 통합당하고 민주당의 원 구성 관련된 불협화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절로 들어가 버렸다면서요. 통합당 이렇게 되면 진퇴양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나마 선출된 권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외부에서 데려온 사람이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선된 국회의원 중에 국회의원들이 직접 선출한 사람이다라는 것에서 더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현재 이 원구성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한 것에 대한 반발 그리고 실망감, 좌절감을 더해서 지금 현재 자취를 감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지방에 한 4차례 머물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제1야당이 맡아왔던 법사위를 못 지켜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을 못 막아낸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 여기에 대해서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 강제 배정된 상임위원을 바로 취소하고 철회해 주시길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또한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시 예정에 없었던 긴급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의원총회에서 재신임한다는 의결을 한다니까 원내대표가 이제는 우리가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잠시 공백 상태에 있는 것이지 추가로 누군가를 선출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강제 배정된 통합당 각 의원들 45명은 일괄 사임서를 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국회의장이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확정은 아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 거의 만장일치로 재신임을 받긴 했지만 안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비관론이 또 한쪽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황제 군복무로 논란이 된 나이스그룹의 부회장, 최 부회장이죠. 평소 주변에 아빠한테만 하면 안 되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는데 갑자기 제2의 정유라가 떠오르네요. 네. 사실 저희가 어제도 오전에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서울 내에 있는 공군 부대에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이 해당 공군 상병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빠한테 말하면 안 되는 게 없다라는 등의 말을 상시적으로 하고 다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것이 드러났었는데요. A 상병과 같은 부대 동료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황제 복무를 했다라는 것에 대한 신빙성을 더해주는 이야기인데요. 피부질환 등으로 외래 진료 외출증을 받아서 병원에 다녀온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공군 부대는 스스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군 관계자는 이 A 상병이 서울 강남에 있는 부모님 집 근처 병원 방문한 기록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다만 진료가 끝난 뒤에 부대로 곧바로 복귀하지 않고 집에 들러서 오래 머물렀다거나 부모를 만났다면 목적 외 외출로 규정 위반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 상병의 외출과 병원 방문 기록 등 그리고 이동 동선을 지금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단은 최모 부회장은 이런 사건이 불거지자 일단 사퇴를 한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황제 군복무 참 남의 나라 얘기 같아서 씁쓸하군요.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꽃기호 뉴스 브리핑 오창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더불어민주당이 6개 상임위원장을 일사천리로 선출시킨 다음에 어제는 상임위에 강제 배정된 통합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는 의사표시로 전원 사임기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파행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사위에 배정이 되었던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 연결해서 국회 상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주혜 의원께서는 법사위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던데 어제 사임기를 제출하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자발적인 의사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단체 행동하신 겁니까? 당연히 자발적인 의사이고요. 네. 네, 그 민주적 절차를 이제 거쳐야 되는데, 우리 미래통합당의 45명의 의원들이, 이런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적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물론, 국회법에서,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생기게 된 그 배경을 보면, 그것은 결국은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좀 불가피할 때 이런 권한을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5명의,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 무더기로 집단적으로 강제 배정한다는 것은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뿐일 뿐 아니라,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결국은 사임기를 제출한 것이죠. 네, 어차피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네. 사임기를 내더라도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다라는 또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혜 의원은 네. 사실 판사 출신이시기도 하고 원래부터 네네. 법사위를 희망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사임을 낼 필요가 있나요? 뭐 아시겠지만은 그 절차의 정당성 굉장히 중요하죠. 민주주의의 요체인데요. 예, 결국은 강제 배정의 위법성 때문입니다. 의장이 그 선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상 재량행위라고 하는데요. 네. 그 재량행위는 뭐 잘 아시는 우리 노 변호사님도 이제 변호사시니까 잘 아시지만 이것은 굉장히 적정한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최후의 수단 아니면 최소성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규모로 봤을 때도 45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고 저희 미래통합당 103명 의원 중에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이런 시기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한 명 한 명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헌법기관입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는 헌법기관입니다. 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전혀 강제 배정이라 하더라도 개개인의 의사는 최소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저희 45명의 의원이 언제 배정 결과를 받았냐면 월요일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장 선출이 끝난 다음인 8시 이후에서야 일방적으로 네. 어느 상임위에 배치됐다 이런 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개개의 헌법기관인 의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원을 선택해준 국민에 대한 무시하는 처사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위법성을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임계를 제출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동안에 국회의장이 여러 번 얘기를 했었었고 특히 이날 마지막까지도 상임위 배정될 사람들의 명단을 달라라고 했는데 미래통합당이 보이콧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여러 번이라는 것이 무슨 말을 어떤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것이 방금 이제 이야기한 대로 그것은 최소와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사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원 정수 규칙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6월 10일입니다. 네. 네. 그러면 그때로부터 6월 11일에 처음 상임위 명단 제출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6월 15일에 3번 같은 날 3번 반복적으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당일에서야 네. 그런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과연 이 규정이 규정에 도입하게 된 이런 취지 입법기관의 독립성을 결국 그래도 보호해야 될 이런 최소성과 또한 최후적 절차로 삼아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쨌든 6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는 정리가 됐고요. 민주당 쪽에서. 네네. 그러면서 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 중으로 전체 상임위원 구성을 마치겠다. 그리고 만약에 통합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나아가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우선 저희는 일단은 이 부분 상임위 강제 배정에 대해서는 그것은 빨리 조속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 회복이 돼야 된다. 네. 결국은 앞으로 협치에 의해서 이러한 상임위 구성이나 국회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문제점을 다시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어제도 북한에서 남북한 연락사무소 폭파 이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당 내에 외교안보 특위를 어제 회의를 또 거쳤고 이렇게 국내의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TF를 하면서 계속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또한 여야 간의 대화나 타협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하면서 그렇지만 절차적인 위법에 대해서는 계속 위법성을 지적을 하면서 저희의 할 일을 묵묵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미래통합당에서 원상복귀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민주당이 받지 않았고요. 또 앞으로 받을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민주당은 우리가 너네를 배려해서
예결이라든가 국토위라든가 되게 중요한 날짜 상임위원장 자리를 지금 놔두었으니까 빨리 오는 게 좋겠다는 취지를 말합니다. 만약에 그 얘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전부 다 18개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데도 예, 저희 미래통합당은 이미 그 법사위원장의 법사위원장이 결국 그동안 그 전통적으로 그 제1야당이 그 맡아온 이런 원칙과 전통이 지켜져야 된다. 이러한 것을 꾸준하게 주장을 했었고요. 만약에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8개 상임위는 다 우리 당은 우리 당에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그 기조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이런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통합당 내에도 뭐 강경파하고 온건파가 있다고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네. 그렇게 하느니 그냥 일단 중요한 거 빨리 우리가 먼저 잡고 실리를 챙겨서 정책으로 싸우자 이런 의견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당내에서의 그런 그 의총에서의 발언 뭐 이런 것은 우리 당은 굉장히 그 통합당은 자유로운 의견을 하고 있지만 예, 그 어떻게 하자는 이제 그 결론 부분이 어떻게 내려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 모든 그 의원들이 마음을 합쳐서 같은 그런 그 결론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그 소통의 방식, 오히려 그 민주적인 그 당의 운영 방식,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의사 개진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뭐 내가 그 당론과는 달리 뭐 다른 그 길을 가겠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의견 교환은 무슨 있을 수 있지만 자유롭게 네. 일단 결정이 나고 나면 다 이제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결국은 오히려 그 통합당의 이런 그 의견 개진 방식이 훨씬 더 건강하고 민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예, 그것을 오히려 언론에서는 뭐 당내 분열 이렇게 비추는 것은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사령탑이 있어야 되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사의를 표하고 어디 지방에 있는 절에 들어가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대응 전략을 짜고 여당과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제가 쉽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네. 예, 어제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뭐 조금 더 시간이 그러니까 좀 뭐 그래도 돌아올 것이다 얘기는 하셨습니다만 해보셨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고 그렇지만 근데 이것은 그 여러 가지 그 민주적 그 절차를 무시한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주호영 이제 원내대표는 책임을 지겠다. 왜냐하면 그 당론으로 그렇게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에서 맡지 않는 이상은 우리 그 삼선 의원님들도 다 상임위원장 포기하겠다 이런 그 정치적 결단을 내려주셨는데 이제 그런 그 진정성이 결국은 그 거대 여당의 독주에 막혀서 그 결국은 또 통과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강제 배정 45명의 강제 배정이라는 역사상 초유의 이런 그 의정 폭거가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시겠다고 한 것이고 아직 그 며칠이 안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추이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싸우려면 뭔가 무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협상 카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는 계속 민생을 챙기겠다. 그리고 국가의 그 중요한 사안은 챙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것이 국회 안에서 우리 당 내에서 이런 그 여러 가지 특위를 또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또 현안을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또한 이것이 지금 불법 오히려 그 명백한 위법을 저지른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그 설득력 있는 해명이나 아니면 진전 사과가 있기 전에는 저희가 이 부분이 오히려 저희는 선결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근데 관례를 조금 어긋난 건 있지만 법은 오히려 지킨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조금 서로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사법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공수처라든가 아니면은 검찰개혁 관련된 윤석열 사장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뭔가 손질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야당에서 끝까지 법사위원장을 고집한 이유는 이런 식의 검찰 개혁이나 공수처에 대해서 뭔가 반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던 겁니까? 저희 미래통합당이 그동안 법사위원장을 계속 미래통합당, 제일 야당이 이제 해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이것은 30년간의 원칙과 전통이 지켜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동안의 제일 야당의 견제와 균형, 이런 것이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제일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이제 그렇게 꼭 그렇게 고수를 한 것은 오히려 이제 사법과 이제 검찰 개혁에 이러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현재 중요한 그런 정권의 차원의 실세나 아니면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법원과 검찰을 장악을 시도하려는 거 아니냐. 이러한 목적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2012년 6월 5일에 그 당시 제일 야당 소속이었던 박영선 당시 민주당 의원은 집권 여당은 법사위를 장악하게 되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 우려하면서도 본인이 그 당시에 법사위원장 했죠. 자, 그건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건 그렇고 지금 이번에 민주당의 김정민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새 법사위가 구성이 되면 한명숙 전 총리 사건부터 확인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윤석열 총장이 한 달 동안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 한명숙 수사 관련해서 조사해왔던 것을 패싱시키고 오히려 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해버리는 일을 좀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좀 문제가 되고 있던데 이런 식의 행동이라면 결과적으로는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으로 가면서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거다라는 예견 어떻게 보십니까? 저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여당이요, 아니면 야당이요? 여당이죠, 여당. 예. 예. 근데 결국은 이렇게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여당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오히려 아무리 동기가 순수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동기의 순수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제 이러한 검찰이나 또 사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오히려 제일 야당이 했을 때 오히려 더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 결국은 이제 이러한 어제 나왔던 이제 이러한 일련의 일 그리고 김정민 의원의 말씀 이런 것도 부적절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이었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어제 오후 2시 49분경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요. 우리 정부는 북한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이러면서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연결을 해서요. 급작스럽게 긴장 국면에 접어든 남북관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도 놀라셨겠지만 어쨌든 김여정 제1부부장이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한 지 3일 만에 정말로 폭음소리와 함께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예.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예고는 됐었죠. 네. 이게 보면 김여정으로 시작해서 김여정으로 끝나는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4일날 김여정 부부장이 첫 담화를 발표하고 13일 또 같이 김여정의 담화를 통해서 지금 예고를 했었죠. 개성연락사무소를 파괴하겠다. 네. 이렇게 3일 만에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게 진행할 줄 북한식 표현에 의하면 일종의 속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빨리 진행할 줄은 몰랐습니다. 몰랐지만 그것의 의미는 뭡니까 그러면? 의미는 이거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심각한 의미가 있죠. 일단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1조 3항에 공동사무소를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공개적으로 파괴를 했다라는 거는 이
판문점 4.17 판문점 선언 무효화를 지금 선언한 것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그 북한의 계속 담화를 보면 남북 관계를 더 이상 이 화해 협력 관계가 아니라 대적 관계로 전환하겠다라고 공표를 하고 이후에 대남 사업은 다 대적 사업, 적대 사업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질적인 첫 번째 행동이죠. 이 파괴가. 그러니까 대적 사업으로 가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뭐 미국이나 대한민국이 경제적 원조를 해달라 이런 겁니까? 뭐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는 그 처음 문제 제기했던 그 대북 전단 살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이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제 분명해진 거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북한의 수용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바로 이런 행동을 해버렸으니까 이거는 그들의 목표는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일종의 북한의 초조함이 여기서 읽힙니다. 지금 3일 만에 실질적인 행동을 했고 이게 속도전 4일날 시작해서 16일 오늘 아침도 지금 정신없이 이 또 담화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네. 북한이 이렇게 빠르게 몰아붙이는 것은 북한의 초조함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유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겉으로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확실한 이유는 북한의 경제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북한이 1월부터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선포하고 중국과의 이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이렇다면 북한의 경제가 매우 어렵죠. 그러니까 지난 5월 달에 우리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더라도 심지어는 평양, 모든 물자가 다 보이는 평양에서도 물자 부족 사태가 보여서 사재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부 결속을 위해서 북한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4일날 김여정의 담화 이후에 대중 군중 집회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 폭파하는 것도 실시간으로 북한의 그 내부에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부 결속을 지금 가하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하지 않고 미리미리 예고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것은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아마 경제적인 상황 위기를 극복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네. 지금 바로 옆에 그 15층짜리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있는데 거기는 사실은 외벽 일부가 조금 폭파되긴 했습니다만은 완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개성공단을 좀 살려놓으려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글쎄, 뭐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면 개성공단을 재개하기는 매우 어렵죠. 그리고 개성공단을 지금 계속 북한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역으로 이게 북한식 화법인데 개성공단 재개가 그만큼 본인들이 원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파괴를 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보면 그 건물도 손상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한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우리가 얘기하기는 더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일단 거기에 대한 좀 기대를 접고 한 발 더 나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모든 남한을 향한 악의적 얘기는 전부 다 김여정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입에 담기 어려운 거친 언사와 실제 행동까지도 모두 김여정이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이유 이거는 사실은 좀 뭔가 그래도 여지를 남겨두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됩니까? 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 해석은 방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일단은 역할 분담 논리죠. 네. 그리고 사실 북한에게는 지금 2인자가 없이 1인자만 있는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전체를 다 통제를 하면서 김여정을 내세워서 역할 분담을 한 것이죠. 네.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은 뭐 대남 문제라든지 대미 문제에 비판을 하지 않고 있고 지난번에 열렸던 정치국 전원회의에서도 그냥 내치만 그 북한 문제 내부 문제만 다루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반면에 김여정 부부장이 지금 전면에 나서고 있죠. 오늘 지금 나온 이 우리 정부가 특사 파견을 간청했다라는 네. 그런 또 담화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김여정 제1부장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군대에 지시를 하는 것도 김여정 제1부장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두 번째 해석인데 이것은 단순히 역할 분담을 좀 넘어서서 김여정 제1부부장을 일단 뭐 거의 후계 구도로 지금 만들고 가고 있지 않는가. 가장 핵심이 결국 군을 통솔해야 이제 후계자가 되는 건데요. 뭐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후계 구도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북한 내에 있지 않은가. 뭐 그런 추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북한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15일 날
남한 정부가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요청했지만 김여정 부부장이 이거를 거절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굳이 이 시점에서 북한에서 그 특사 얘기를 꺼낸 건 무슨 뜻일까요? 뭐 전방위적인 압박이죠. 이것은 지금 통신선을 다 끊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 하나 남은 게 이른바 북한의 통일전선부랑 우리 국가정보원 그 라인만 지금 남은 건데 아마 그렇죠. 이걸 통해서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아주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죠. 정영 실장과 서훈 네, 정보원장이 그렇죠.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거칠게 지금 북한이 말하라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3가지가 또 군사적인 조치도 아주 명확하게 뭐 4가지를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우리 정부가 이제 NSC를 비롯해서 통일부 국방부가 성명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굉장히 거친 표현을 쓰면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북한 표현대로 남한 관계를 대적 관계로 삼은 거고 지금 전방위적으로 압박으로 가겠다, 긴장을 고조하겠다라는 의지가 명확해 보입니다. 근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6.15 대북 메시지를 혹은 대남 메시지를 보면 네. 우리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잘해보자. 남북한 교류를 우리끼리 알아서 해보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도 그런 건 안 믿는다는 겁니까? 그 북한이 처음부터 그런 것을 수용할 의지가 없었다고 보는 게 맞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김여정이 지난 4일 담화를 하자마자 4시간 만에 우리 통일부가 그 대북 전달 살포를 금지하겠다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근데 북한이 대적 사업으로 전화를 한다 했더니 11일 날 우리가 또 급을 높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NSC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달 살포가 지금 문제다라고 그것을 막겠다라는 의지를 했고, 방금 말씀하신 문 대통령까지 나섰는데 바로 다음날 이렇게 한 것은 처음부터 북한의 의도는 남북관계를 단절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서 저는 결국 이게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결국은 북미 간의 관계를 뚫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일단 약한 고리라고 북한이 생각하는 한국을 겨냥해서 지금 전반적인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이 자기네 나라 안에서도 지금 선거 때문에 정신없는데 북한이 얼마나 신경을 쓸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북한에서 이런 얘기도 하죠. 군사적 행동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라고 한다면 개성공단, 금강산 일대, 뭐 해상, 공중, 완충구역 이게 전부 다 지금 군사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까?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아침에 그 북한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로 4가지가 나왔는데 이게 다 넷 다 굉장히 우려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이미 예고를 했던 금강산과 개성공업지구에 군대를 다시 진주시키겠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의미인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2000년 6.15 올해가 지금 20주년 아니었습니까? 그저께가. 네. 근데 6.15의 합의도 이제 더 이상 준용하지 않겠다, 무력화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6.15 선언에 금강산과 개성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다시 군대를 진주시키겠다라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무효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9.19 군사합의도 사실상 파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무장지대 GP 우리 없앴던 거고 다시 재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가 제일 우려가 되는데 이게 NLL 지역에 다시 해안포를 개방하고 포사격을 하겠다. NLL은 뭐 잘 아시다시피 가장 그 어려운 지역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긋고 있는 NLL과 북한이 말하는 서해 경계 개선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늘 뭐 이렇게 위험한 지역인데 거기에 본격적으로 긴장을 고조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그리고 군사 합의 파기 이상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겠다라는 아주 명확한 방침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이. 네. 그런데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도요, 남북은 같은 민족이다, 평화적으로 좀 해결하라 이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양국이 좀 분쟁 없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도 당연히 북한에 대해서 추가 조치를 삼가해라라고 말은 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강력히 대응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주변 국가들의 반응을 보면서도 북한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까요? 뭐 지금까지는 자기의 길을 가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대응을 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주변 국가의 협력이 지금 매우 중요하죠. 네. 특히 중국은 지금 유일하게 남은 북한에 대해서 통신도 서로 간에 소통도 하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국가니까 그리고 중국도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미중 갈등의 이런 와중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네. 왜냐하면 긴장이 고조될수록 트럼프 대통령 미국은 이걸 중국 책임이라고 또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좀 외교적으로 일단 같이 중국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만약 북한이 실질적인 군사적인 조치, 군사적인 도발한다면 이거는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돼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그걸 막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기 때문에 지금 중국을 비롯해 또 미국과도 그런 외교적인 우리 한국이 협의를 해서 일단 뭐 북한을 멈추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특사 보내겠다 그랬더니 뭐 자기네가 먼저 싫다고 그랬다고 먼저 공개적으로 말을 하기도 했고요. 또 현실적으로 우리도 처음에는 같이 협력하자라고 했다가 이제 북한이 워낙 저렇게 나오니까 강력히 하겠다, 예의주시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는 다음 단계로 뭐가 있습니까? 지금 북한이 단계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일단 그 군사적인 상황에 대비를 해야죠. 네. 말씀 나눈 것처럼 분명하게 경고를 했고 조만간에 굉장히 빠르게 시행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국지도발 가능성도 우리가 완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위기 상황이다, 군사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한미가 이건 같이 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합체제고 그리고 2013년에 한미가 국지도발 대비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놨거든요. 네. 일단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확인을 하고 어제 국방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히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을 한미가 공조 차원에서 얘기를 해서 북한을 좀 억제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으로서는 필요하죠. 네. 근데 우리 지금 한미 방위비 협상도 아직 끝나지도 않아서 사실 미국하고도 이렇게 껄끄럽 온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요. 북한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규모적인 대남 전단 살포 투쟁을 하겠다. 이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대남 전단 살포가 뭐 의미가 있어요? 글쎄요. 뭐 북한은 눈에는 눈, 뭐 이에는 이 방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 발표된 총참모부의 세 가지 네 번째 다시 한번 이 삐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남도 전방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을 동원해서 대남 전단을 날리겠다라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것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없죠. 우리가 북한한테 보내는 대북 전단은 북한이 이 정도로 할 만큼 크게 영향을 주는데, 근데 이게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들이 이건 시행을 할 것 같거든요. 그들이 시행하는데 우리는 대북 전단을 막는다.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나중에 균형을 잡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북한의 의도는 분명하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일단 한국을 지금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실 이제 남은 과제는 남한하고 북한의 긴장 관계를 어쨌든 일거에 완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대책이 지금 당장 저는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일단은 좀 긴 호흡으로 가야죠. 그리고 우리가 이 김대중 정부 때 해협 정책의 3대 원칙이 있거든요. 그걸 다시 지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3대 원칙의 첫 번째가 무력 도발 불용입니다. 두 번째가 흡수 통일 배제고 세 번째가 남북 화해 협력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세 번째를 진행을 하다가 첫 번째가 걸려 들어간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위기 상황을 관리해서 북한의 무력 도발은 절대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여전히 이 뭔가의 대화의 문은 열어놔야 된다. 근데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은 작년 12월에 그들이 발표한 정면 돌파 노선을 실제 시행하는 것이고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이 뭐 그렇게 표현했는데 미국의 대북 제재 책동을 분쇄하겠다라는 것이 정면 돌파 노선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과의 북미 간의 관계가 풀려야 지금 남북 간의 관계가 풀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정부는 일단 좀 긴 호흡으로 상황을 관리해 나가면서 일단 한미 간의 협의를 또 공조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부 교수였습니다. 네, 6635님께서요. 북조선의 대남 정책 변한 게 없는 거 아닙니까? 변한 것처럼 제시다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천하수완 망전필이라고 나라가 지금은 비록 평안하다 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위태로워지니까 조심합시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FM94.5MHz YTN 라디오 노영 출발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